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주가 움직임을 설명하는 두 번째 요소인 지지와 저항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수렴, 돌파, 지지, 저항으로는 주가 움직임을 거의 90% 이상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10%의 주가 움직임을 설명하는 원리이자 나머지 원리와 상호작용하고 보충하는 원리이며, 비이성적인 시장 상황,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때의 급락, 혹은 2008년 리만 사태 때의 급락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가를 설명하는 마지막 요소인 이격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격이라는 것은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뜻으로, 돌파에 의해 평소 가격대와 주가가 멀어지면서 이격이 발생하면 이후 주가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려 하는 반발력이 생깁니다. 어떤 주식도 쉼없이 계속 상승하거나 쉼없이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를 때는 누군가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세가 점점 강해질 것이고, 내릴 때에는 누군가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 생각하면서 매수세가 점점 강해질 것일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유를 단정 짓는 것은 그다지 중요치 않고, 이 원리에 대해서 파고들어 보면, 돌파가 엑셀이면 이격은 브레이크입니다. 돌파에 의해 상승 탄력을 받은 주가는 오르면서 이격이라는 반발력과 부딪히며, 돌파의 힘은 상승 초반에 강했다가 점차 떨어지지만, 이격의 힘은 평소 가격대에 있을 때는 약했다가 멀어지면서 점차 강해집니다. 그렇게 돌파의 힘보다 이격의 힘이 강해지는 가격이 주가가 꺾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돌파는 엑셀, 이격은 브레이크라고 비유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지 저항, 그리고 수렴 돌파와 달리 이격은 아무 때나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데요. 돌파의 힘이 강할수록, 그리고 돌파의 속도가 빠를수록 이격에 의한 반발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돌파의 힘이 약하거나 돌파의 속도가 약하면, 느리면 유의미한 이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이격으로는 10% 정도의 주가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파의 힘이 크지 않을 때에는 이격의 원리보다는 수렴, 지지, 저항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좋고, 돌파의 힘이 너무 커진다면 이때부터는 이격의 원리로 주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의미한 이격이 발생하려면 돌파의 힘이 강하고 돌파의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요. 이번에도 국민주식 삼성전자를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최근 유의미한 이격이 발생했던 시기는 코로나 쇼크 때 2200대였던 코스피가 한 달 만에 1500 밑으로 뚫렸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삼성전자는 그나마 덜 떨어지긴 했으나 6만원대에서 42,000원대까지 쭉 빠졌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한 달 만에 30%가 넘게 빠지는 일이 정말 흔치 않은데요. 이렇게 순식간에 지지선이라 예상했던 구간들을 다 뚫고 계속해서 아래로의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주식의 펀더멘탈에 근본적인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때부터는 이격, 과대낙폭의 관점에서 급락의 끝에서 나올 반등을 노려봐야 합니다. 이격의 핵심은 단기간에 크고 빠르게 빠진 만큼 이후에 크고 빠르게 반등하는 성질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19일 42,300원까지 빠진 삼성전자는 한 달 후인 4월 17일 52,000원까지 오르면서 저점 대비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큰 대형주로 한 달에 20% 가까이 수익을 챙길 기회는 정말 흔치 않죠. 그래도 삼성전자는 그나마 반등이 좀 약한 편이었는데, 다른 종목들도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하였고, 20년 3월 19일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면서 한 달 후에는 35,000원을 넘으면서 저점 대비 35% 이상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고점 대비 50%가 넘게 빠졌었는데 20년 3월 20일 최저점을 찍은 이후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한 달 후에 10만 원을 넘으면서 저점 대비 50%가 넘게 반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강하고 빠르게 하락할수록 이후에 나오는 반등도 강하고 빠르다는 성질은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돌파가 강하고 빨라야 이격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지표로 저는 엔벨로프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엔벨로프를 추가해 볼 건데요. 중심선은 빼고 한선. 상단선은 색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보라색 선으로 하겠습니다. 하얀색 선은 파란색. 네. 자, 뭔가 차트가 지저분해졌는데 일단 이 엔벨로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더한 선이 상단선, 지금 보이는 보라색 선이고 일정 비율만큼 뺀 선, 지금 보면 파란색 선이 하단선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폭에 따라 폭이 변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엔벨로프는 언제나 폭이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기본값 상태에서 차트를 보면 엔벨로프 하단선인 파란색 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선인 검은색 선이 많이 겹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엔벨로프를 좀 더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변수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평기간 20, 상한율 6, 하한율 6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6% 플러스 6%가 상한선, 마이너스 6%가 하한선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상한율, 하한율을 18로 각각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뭔가 볼린저 밴드와 구분이 되지 않나요? 이제는 딱 봐도 웬만하면 이 엔벨로프 상단선에도 하단선에도 주가가 잘 도달하지 않는 것이 보이는데요. 주가가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는다는 것은 현재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보다 18%나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강하고 빠르게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는 시점부터는 이격의 관점에서 거대 낙폭을 노려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엔벨로프를 차트에 적용한 상태에서 코로나 시기 때의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파란색 선에 닿은 그 날이 거의 최저점 가격이 찍힌 날이었네요. 해당 날짜 처음 하단선에 찍힌 날짜가 엔벨로프 하단선 가격이 43,8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벨로프 하단선 이하 가격에 매수 주문을 걸어 놓았다면 거의 최저점 가격에 근접하여 매수를 할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쭉 넘어가다 보면은 21년 1월 11일 날 엔벨로프 상단선에 닿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가 마침 삼성전자 역사적 최고점을 찍은 날인데 엔벨로프 상단선 가격이 92,000원 정도였으니까 만약에 엔벨로프 상단선 이상 가격으로 매도를 했으면 나쁘지 않은 매도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카카오의 경우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3월 13일에 엔벨로프 하단선에 처음 닿았는데 이때 하단선 가격이 29,200원입니다. 만약에 29,200원에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매수가 기준으로 약 12%더 빠진 후에 주가는 빠르게 반등하면서 한 달 후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았고 이때가 33,800원 그리고 이후 시간이 더 지나서 엔벨로프 상단선에 닿았을 때가 41,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만 매도하지 않았더라면 꽤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현대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생각보다 엔벨로프 하단선보다 많이 주가가 빠졌었는데 3월 12일 엔벨로프 하단선이 96,700원이고 주가는 이후에 더 빠져서 65,000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엔벨로프 하단선 기준 30%가 더 빠진 가격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가가 급락할 때는 이처럼 생각보다 더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과대낙폭을 활용한 매매 전략을 구상할 때에는 보통의 매매 전략보다 더 넓게 그리고 더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격 활용의 핵심은 급락할 때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하기이지만 그럼에도 언제가 최저점일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고 변동성이 강할 때 분할 매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대낙폭을 활용하여 매매할 때 3차례의 추가 매수를 염두하고 진입하는데 만약에 현대차를 엔벨로프 하단선 가격에서 1차 매수를 하고 난 후에 10%가 더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매수 가격에서 10%씩 더 빠질 때마다 같은 금액으로 매수를 했다고 치면 87,000원, 77,400원, 68,000원일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추가 매수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평균 단가가 82,700원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할 때마다 투입 금액 비중을 더 높인다면 평단가는 8만원 밑으로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후에 주가는 강하게 반등하면서 4월 9일 엔벨로프 상단선을 뚫는데 이때 상단선은 가격 97,800원입니다. 그래서 이때 1차적으로 매도하였으면 단기간에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지금은 엔벨로프 하단선 매수 그리고 엔벨로프 상단선 매도와 같은 기본적인 매매 전략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엔벨로프 상단선에 닿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고 엔벨로프 상단선에 닿더라도 단기 고점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는 엔벨로프 상단선은 차트에서 적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하락할 때 엔벨로프 하단선은 잘만 활용하면 종종 기가 막힌 저점 매수 타점을 주는 편이라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종목별로 변동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하한율에 대한 고민과 분석을 꼭 해보셔야 하고 어쨌든 과대낙폭을 활용한 매매의 핵심은 급락하는 와중에 최대한 저점을 노리는 것 그리고 단기 반등의 끝자락을 잘 캐치하는 것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명심해서 이격과 과대낙폭을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주가 움직임을 설명하는 세 요소를 전부 설명드렸는데 이제 수렴과 돌파,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격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적용하여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를 예시로 차트를 볼 건데 수렴과 돌파, 그리고 비추세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쉽게 가늠하기 위해 볼린저 밴드를, 추세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쉽게 가늠하기 위해 이동평균선을, 이격을 쉽게 가늠하기 위해 엔벨로프를 차트에 적용을 하였고 지금부터 5년 전인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주가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벨로프 상단선은 삭제를 했고 하늘색 선이 이제 1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걸 추가를 해서 대략적으로 주가가 121선 위에서 저점을 높이면 상승장 그리고 121선 밑에서 고점을 낮추면 하락장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년 초까지 상승 추세에서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7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20년 2월 25일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닿으면서 아래로의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원래 주가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3월 19일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기 시작합니다. 강하고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격, 과대낙폭의 관점에서 반등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3월 23일 마지막 하락 이후로 주가는 빠르게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 저항선 역할을 할 만한 21선을 가볍게 뚫고 두 번째 저항선 역할을 하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까지 주가가 오른 후에 돌파 실패하면서 잠시 비추세 장세에 접어들고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에서 저항과 지지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6월 3일 위로 돌파에 성공한 후에 또 수렴과 돌파를 반복하는데, 이후 추이를 보면 7월부터는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추세의 시작이니까 이제부터는 지지가 평소보다 더 강하고 일찍 일어날 것을 기대해 볼 만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주가는 11월 13일 돌파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위로 돌파가 일어남과 동시에 지지는 7일선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최고점을 찍은 후 처음으로 21선에서의 지지가 실패하고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주가가 밀리면서 상승 추세는 끝이 났는데, 이후 반년 동안 큰 변동 없이 수렴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과 상단 사이에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8월 12일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은 후 다음날 또 하락이 발생하면서 저점이 갱신되었고, 이후 이전 고점까지 반등하지 못한 채 저항이 일어났는데, 121선 아래에서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락장세 진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장세에서는 저항이 평소보다 더 강하고 일찍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주가는 첫 하락세에서는 금방 벗어났지만, 이후 반등에서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다시금 하락세에 재진입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래로의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20일 이평선과 7일선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중간중간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까지 반등을 하는 순간이 있긴 하였으나, 추세 반전을 시도하기에는 121선이 너무 멀리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계속 떨어지던 주가는 또다시 반등을 하는데,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닿을 때 121선과 그렇게 멀지 않은 모습이네요. 추세 반전을 염두에 볼 만한 자리겠죠. 그리고 7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빠르게 121선을 돌파한 주가는 아쉽게도 이후 저항도 세게 맞으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심지어 다시 121선 아래로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 조정을 반복하는데, 한 추세로 진입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가 좀 지속이 되다가 23년 4월 어느새 위로 돌파하면서 단기 고점을 갱신을 하고, 이때 보면은 121선 위에서 저점도 조금씩 올라가는 상태에서 지지와 저항을 반복을 하는데, 5월 19일 갭상승이 나온 후에 주가는 7만원 위로 올라갑니다. 이후 약 반년 넘게 수렴 상태에서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는데, 중간중간 위로 돌파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후 조정도 크게 오면서 상승 추세가 형성되기에는 어려운 단기 급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 8월 저점을 갱신하는 아래로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이후 21선에서 저항이 이루어지고 다시 아래로의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하락 추세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가는 계속 떨어지다가 25년 1월 오랜만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터치한 후 수렴 상태에 진입을 했고, 2월에 위로 돌파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3월 17일 자연스레 120일 선을 돌파를 하였고, 20일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이후 현재 7일선에서 크게 빠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약 일주일 후 혹은 한 달 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보다 높이 있을까요? 아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지금보다 시간이 꽤 흘렀을 테니까 HTS 들어가셔서 주가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통계적으로 아무 주식이나 랜덤으로 골랐을 때 일주일 후 주가가 지금보다 높아질 확률이 5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반반에 가까운 확률 분포인데, 이러한 확률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수많은 시도 중 하나가 차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출 확률을 53%에서 60% 정도로만 늘려도 나의 투자 수익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60%로 성공함에도 10번 중에 4번은 틀린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차트 분석은 트레이딩의 기본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차트 분석이 절대 매매에 있어서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차트 분석을 너무나 잘 한다면 많은 확률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차트 분석 하나로 정교한 매매 원칙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분석은 차트를 나만의 틀로 이해한다는 정도로 가져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차트 외적인 부분에서 기대 손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분석하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 성공 원칙 첫 번째 영상에서 주식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로 자금 관리, 종목 선정, 매매 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분석은 매매 기법을 정교하게 다듬어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차트 분석은 중요하지만 절대 전부가 아니다. 이를 꼭 명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후 영상들에서는 차트 외적으로 기대 손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